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이유로 거래 절벽이 심한 부동산 시장.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1년 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집값이 가장 싸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집값이 가장 비싸다. 네. 무섭게 치솟던 집값이 계속 내려가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집값이 또 언제까지 떨어질지, 이 매매나 전월세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야, 요즘 매일같이 신문에 등장하는 기사가 집값 기사예요. 그렇죠. 어디가 얼마 떨어졌다, 어디가 얼마 네. 떨어졌다, 금매가 나왔는데도 안 팔린다. 다 이 집 얘기밖에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먼저 거래 절벽 현상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작년보다도 거의 5분의 1토막 거래량이? 네, 거래량이요. 그러니까 이제 연간으로 보면 100만 건 정도인데 서울 같은 경우가 특히 거래 절벽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하다 하는데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요. 예. 이렇게 거래 절벽이 나타난 이유가 중요한데 매물도 많지 않은데 매수세가 좀 급감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집을 많이 샀던 사람들이 주로 20, 30대 MZ 세대라고 하죠. 예.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도 오르고 또 자금 여력도 없고 또 집값도 오를 가능성이 적으니까 예. 매수세가 이 급감한 게 거래 빙하기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로 보이고 아무래도 이런 현상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가격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거든요. 예. 1, 2분기 정도. 그러니까 거래 급감이 지속되는 한 가격은 오르기 어렵다.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고 네. 살려고 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급감하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있고. 거래 자체가 아예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매물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팔려는 사람도 네, 없군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아직 매물을 본격적으로 내놓으면 가격이 아주 급락을 할 텐데 다주택자들도 한 20%가량 매물을 조금 더 늘은 상황이고요. 예. 매수는 훨씬 더 줄어들어서 그게 이제 거래 급감,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 이유로 보입니다. 예. 강남에서도 현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부동산 값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부산이나 대구, 이제 세종, 대전, 지방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이게 하락세가 점차 수도권으로 와서 경기 인천에서 지금은 우리가 강남이라고 그러면 이제 철옹성이라고 불리잖아요. 네네네. 강남의 새 아파트, 대형 아파트 재건축마저도 좀 내리는.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점차 확산이 되어서 예. 우리 부동산 시장의 중심인 강남권의 아파트마저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얼마나 내렸느냐 하는 것인데 2년 전 가격으로 좀 회귀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예. 그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 네. 예. 이 서울이나 이 수도권은 20~30% 올랐는데 예. 최근에 빠진 것들이 최대 한 30% 가까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강남의 모 아파트 좀 인기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인데 이게 한 26억 정도 우리가 84제곱미터라고 34평형이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26억에 거래되던 게 19억 5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빠진 매물이 좀 많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이게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한두 개의 초급매물만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라서 아직은 이게 좀 거래가 정상화되었다, 좀 시세가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집값이 지금 2년 전 수준으로 한 뭐 30~40% 많게는 그렇게 한 떨어졌다고 20~30%. 20~30%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서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지금 네. 집값 떨어지는 걸 이렇게 또 걱정하죠? 거의 6, 7년 장기 급등을 했단 말이죠. 예. 네.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제 거의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다 하는 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품이 상당히 쌓인 걸로 축적된 걸로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품이 그렇게 빠지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볼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5 내지 10% 정도는 더 빠지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보다 더 추경호 떨어져야 된다. 부총리는 그렇게 얘기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좀 하향 안정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거래가 안 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은 정상이 아니고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올 그 8월 이후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특히 작년 8월 이후에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이 쇼크가 예. 나타나는 거라서 이런 현상을 과연 일시적 현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이클 측면에서 부동산이 상승세가 마감이 되고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완전히 사이클 측면에서 전환한 것인지는 아직은 진단이 좀 이릅니다. 예. 그런 상황이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는 정상화시키는 그런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하락세가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게 많은 분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한 점이 아닐까요? 가장 관심사고 네, 또 그렇죠. 첨예한 또 질문이죠. 네. 최근 들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이 금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한 이제 앞으로 집값도 오르기 어렵다. 여기 대출 규제까지 좀 맞물려 있죠. 네. 또 금리가 앞으로 추가로 또 인상이 예고되어 있어서 정리하면 적어도 금리가 오르는 내년 초까지는 집값은 좀 오르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중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도움이 될 텐데 이게 한 1, 2년 정도 우리 지금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우리 또 거시 경제도 불안하고 환율 오르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예, 물가도 당장 내릴 것 같지도 않고 이걸 감안하면 중기적으로도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질 밀리냐.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고요. 장기 전망으로는 더 길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의 과거 사이클을 86년 이후에 보면 5 내지 7년 정도 오르면 4 내지 6년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사이클이 발견이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 주기가. 예. 이걸 감안하면 적어도 3, 4년 정도 더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런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그걸 아주 고점에 이 영끌해가지고 사신 분들은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금리 부담으로 이 이자라든지 원금 상환 부담은 훨씬 커지니까 예.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소위 말하면 작년에 특히 작년 하반기에 가장 고점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산 20, 30대 맞아요. MZ 세대입니다. 그것도 변동금리로 받은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작년에 MZ 세대의 주택 구매의 비중이 거의 30%에 예. 이르렀거든요. 과거에는 40, 50대가 집을 많이 샀는데 작년에 유난히 지난 2년 동안 20, 30대 MZ 세대가 집을 많이 샀는데 가장 힘든 최악의 경우가 집을 샀는데 집값 내리고 1, 20%. 금리는 오르고 지금이잖아요. 네, 지금 딱 이렇게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렇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안 팔리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집을 많이 산 게 서울 밴드리에 주로 6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이었어요. 사실 거래가 굉장히 40% 잘안 총 되고. 많았었거든요. 이런 밴드리 지역의 집값이 그다음에 경기 인천의 집값이 더 많이 빠진다는 점에서 이분들의 주거의 고통,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정부에서 발의한 개정안, 종부세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었던 거 종부세 기준 상한선 지금 국회 상황 때문에 안 통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현재 서울만 놓고 보면 서울이 예. 가장 문제니까 아파트의 한 채 평균 가격이 약 1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기준이 좀 낮은 게 맞아요. 종부세는 본래 출발 자체가 부자에 대한 세금으로 맞아요. 별도로 낸 거거든요. 부자 아닌 사람들 네, 내고 그러니까 있어야죠. 평균 가격이 11억 5천인데 어떻게 종부세 기준이 11억인가 한선이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올릴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부자 감세다. 14억으로 지금 올리려고 정부 여당은 추진을 했는데 이게 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11억에서 14억 원에 이 구간에 있는 집을 가진 분들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게 꼼짝없이 도대체 뭐 내야죠. 뭐 근데 작년 이제는 내야 됩니다. 종부세는 이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는데요. 네. 이미 이제 지금 늦었어요. 이미 이제 내야죠. 네, 어쨌든 이제는 11억에 내야 맞춰서. 되고요. 그게 만약 잘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이제 환급 절차를 또 통해서 받는데 그만큼 복잡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지금 1주택조라 해당하는 사람이 예. 거의 34만 명 정도나 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 혼란스럽다. 이것도 빨리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집값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전세 사기도 있고요. 지금 깡통 전세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신혼부부나 2030에 좀 시작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젊은 층이. 그렇죠.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 네. 정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발표를 네. 했습니다. 어, 원외 그래요? 국토부 네. 장관의 문제가 또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특별히 대책을 내놓으라. 예, 예. 이 실제로 심각한 편이고 사실 이렇게 전세값과 집값이 동시에 내릴 때 이때 깡통 전세, 깡통 주택이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전세 가격 하락폭보다 다 내리기는 하지만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지거든요. 예. 그러면 집값과 전세값의 전세가율이라고 그러는데 고전세가율이 발생하죠. 이게 한 80%가 넘어가면 위험징후로 이렇게 보입니다. 빌라라든지 소형 아파트가 여기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지방이나 서울은 여기에 해당이 많지 않은데 경기도나 이렇게 좀 변두리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은 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계약의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여기에 그대로 위험에 노출이 되어서 이게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이 만기가 되어서 나올 때 보증금을 다 못 받는 것. 이걸 지금 깡통 전세 이게 이제 전세 사기의 맞습니다. 이 네. 틈새를 노리고 사기꾼들이 감정 평가액을 높여서 또는 뭐 공인중개사와 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고 계약했다가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사기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네, 있죠. 정부도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좀 냈는데요. 이 전세 사기꾼들의 명단을 좀 공개한다라든지. 악덕 임대인들. 네, 악덕. 두 번째는 보증금 근저당을 좀 알려준다든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좀 적은 곳들을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고지를 해둔다든지 안심 전세 앱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알려주겠다. 스마트폰에? 예.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처벌도 강화하고 많은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를 좀 유의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가장 좋은 거는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일단 피하고 월세를 비중을 높이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제도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1억 원에 0.128 보험료를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들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좀 정부 측에 좀 건의를 드리면 보증 보험료를 좀 깎아준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고요. 예.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가 현장을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은 할 수가 있어요. 거래는 안 됐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에 써준다면 그걸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그 대신 공인중개사에 대한 적정한 배려나 뭐 지원도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거래를 좀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지금까지 강하게 묶어놨던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가 부동산 업계에서 나오는데 네. 그 규정을 정부는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풀긴 풀어야 네, 되나요? 그렇죠. 지금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서너 가지를 개선해야 됩니다. 예. 이게 규제 완화입니다. 이 첫 번째가 자금, 대출 규제 완화인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15억 원 이상도 저는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든지 예. 또 지금은 목돈이 없지만 앞으로 장차 소득이 발생하는 미래 소득층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을 좀 낮춰주는 게 좀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세금 종부세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거래 절벽을 가져오는 거래 경색을 이제 동맥경화를 가져오는 이유가 되거든요. 예. 이것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투기 지역이니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런 것들도 지금은 좀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 거래 정상화 예. 후 시장 안정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이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시민 3명 중에 2명이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절벽이 해소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같은 그런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추세를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상반기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이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기관별 보증료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금액은 전세금의 연 0.04%부터 연 0.218%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기관의 홈페이지나 은행과 지사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할 때 보증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전세 계약할 때 알아두면 좋은 피해 예방법입니다. 전세를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 무조건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세금 체납 내용은 등본에 두세 달 늦게 기재되기 때문에 당장 등본을 떼어봐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는 세금이 우선순위라서 전세 계약자가 뒷순위로 밀려날 수가 있는데요. 이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 계약을 하시기 전에 임대인에게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하는 당일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그 효력이 당일이 아닌 이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사 당일에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 없이 안전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여러 인증 마크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요. 품질의 표준이 되는 인증이 어떻게 심사, 관리되고 있는지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KS 인증을 받았다, ISO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라고 홍보를 많이들 하죠. 모든 제품에는 국가에서 정한 인증과 표준 제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제품 역시 KS 인증, 그러니까 한국 표준 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S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곳이 바로 한국표준협회인데요. 오늘 협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표준협회 그러면 뭐 표준을 정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국가기관인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표준협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라서 예.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표준의 보급 확산, 예. 품질경의 보급 확산이 주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협회에서 그동안 인증하신 어떤 심사 건수라든지 그런 거는 많은가요? 굉장히? 네, 아주 많습니다. 최초의 KS 인증 제품은 사실 여기에 이제 100열등인데요. 예. 63년도에 금호정교에서 100열등으로 받았고요. 초기에는 이제 그 100열등 안전모 이렇게 네. 안전 품질 보장한 쪽이 주로 예. 많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각종 건축 자재도 많고요. 지금 뭐 공기청정기 같은 저희들이 보는 거의 모든 제품에 KS가 있습니다. 예. 건수는 이제 65년에 148건이었는데 2021년 작년 13,500건 한 9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네. KS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그 KS라는 것은 이제 한국 국가에서 정한 표준 규격이고요. 예. 최소한도의 품질, 최소한도의 제품 안전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이 KS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KS 제품을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안전하게 제품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품질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KS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이제 그래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예. 매출이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이제 국가에 조달하는 조달 제품에 조달 가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그럼 시중에 판매되는 각종 전기 전자 제품 또 뭐 건설 분야와 관련된 건설 기자재 뭐 이런 것들 중에 KS 인증 안 받고도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거의 대다수는 KS 제품을 받고 있는데요. 예. 네, KS 제품이 강제 인증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자유화되면서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더 많이 소비자에 판매하려면은 반드시 반드시. KS 제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서비스 분야에도 KS 인증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 초기에는 제품 예. 인증이었지만 나중에 공장 시스템, 경영 시스템까지도 KS가 있고요. 예. 서비스에 대해서 KS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이제 장내 서비스나 택배, 장내? 이사 이것도 다 KS가 있고요. 그다음에 콜센터도 KS 서비스 마크가 다 있습니다. 콜센터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절차로 예. 보다 그 품질을 보장하는 수준에 따라 KS 서비스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협회에서는 이렇게 KS 인증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돕는 지원 사업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한국표준협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또 스마트 공방 구축 지원 사업, 또 예. 소상공인 클린 제조 환경 조성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의 변화에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또 탄소 중립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바탕으로 해서 수준별로 또 예. 각종 그 업종별로 수준을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솔루션도 구축을 지원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공짜예요? 중소기업들한테는 돈 받아요? 어느 소정의 피가 있는데 정부가 지원을 대부분 대폭해주기 때문에 예. 거의 없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쪽 사업은 뭐 거의 공짜 가까이 됩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을 관련해서도 직접 나가서 어떤 뭘 예.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시거나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 제조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관련 이제 저희들이 사업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7월 말에는 서비스 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KSSQI라고 있습니다. 한국 예. 그 서비스 품질 기준 표준으로 해서 시상도 하고 있고요. 각종 그 서비스 품질관 대상, 서비스 대상도 하면서 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높은 품질을 해서 수준도 평가해주고 개선점도 제시하고 예. 또 잘하는 기업에는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집은 가면은 서비스가 KS 1등급이야. 뭐, 아, 저 집은 2등급이야.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컨대 무슨 품질 지수 같은 거는 없어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 품질 지수를 하는데 금융이랄지 도소매업이랄지 호텔 이런 쪽에는 지금 SQI라 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그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서비스 퀄리티 인덱스 맞죠? SQI. 예. 그러면 그 SQI 서비스 품질 지수는 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22년째 하고 있는데요. 예. 서울대 경영연구소랑 같이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보면 약 80여 개의 서비스 업종인데 금융, 도소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행정 서비스까지도 SQI로 평가해서 개선점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방 지자체마다 대국민 서비스가 예. 너희는 몇 점이, 예. 100점이야, 50점이야 이렇게 예. 품질 지수로 나눌 수 있군요. 네네네. 야, 그러면 평가에도 좀 도움이 되겠어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 뭐 새로 선거 때마다 네. 군수든 시장이든 뽑을 때. 예, 좀 많은 참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면 영향력이 엄청난데요, 그러면? 예, 저희가 이제 당연히 국가가 하는 서비스를 유인받아서 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과 품질이 높은 것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또 하나 협회에서 오랫동안 좀 운영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또 품질 분임조? 예. 그렇게 들었는데 품질 분임조라는 게 사실 지금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무려 1975년부터 예. 매년 하는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고요. 예. 그동안에 70년대에 저희 그 생산 효율이 외국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에 예.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48년째 하는데 일종의 이제 품질 분야의 전국 그 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매년 그 수많은 사업장에서 예. 품질 분임조 분들이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17개 시도별로 또 예선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매년 8월 말에 전국 품질 분임 경진대회를 통해서 예.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그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경주에서 저희들 경주 화백센터에서 품질 진행을 분임 하셨군요.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아, 이미 했군요. 예. 지금 일주일간 했는데 한 7,000명 가까이 오. 참석해서 하는 행사고요. 예. 저희 이걸 바탕으로 이제 11월 달에는 11월 16일에 전국 품질 경영 대상을 할 때 같이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국가 품질 경영 대회 하신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요거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국가 품질 대상 전국 품질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신 금운동 하신 분들을 11월 16일에 포상을 함과 함께 품질 분야 유공자분들이나 또 품질 경영 혁신상 국가 예. 품질 대상으로 해서 단체나 유공자분들을 한꺼번에 시상하는데요.
이 보통 저희들이 11월 16일 날 코엑스에서 보통 하는데 한 2,00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아, 품질 분석은 48년의 역사가 있고요. 예. 지금 9천여 기업에 53만 명의 전국 품질 분임조원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매년 품질 개선 활동을 하면서 효과가 무려 1년에 그 개선 건수 14만 건의 개선 건수가 있고요. 예. 전 합치면 3조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48년 동안 계속해서 각 그 현장에서 5 내지 15명이 모여서 품질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게 이제 KS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인증을 예.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 국제 표준화라면은 ISO라고 하는 거죠. 네, 이 맞습니다. 총회가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시는 저도 걸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총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지게 되는 건가요? 주로 이제 그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차기 ISO 회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 총회장. 회장. 총회. 예. 아, 총회에서 회장을 뽑는다. 예. 이제 이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뽑게 되는데요. 예. 올해는 이제 아시아 대양주 대륙에서 나올 수 있게 돼 있고요.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모비스 현대 모비스의 조성환 사장이 예. 한국의 후보로서 지금 입후보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그 중국의 기계과학 연구총원 이사장하고 지금 경쟁인데요.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선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회장이 선출이 되면 이게 어떤 뭐 우리나라에도 뭐 혜택이 분명 뭐가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명예도 있지만은 ISO가 사실은 이제 4차 산업을 바꾸면서 새로운 표준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연구하게 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만드는 예. 기구군요. 예. 예. 여기 이제 이 ISO 총회 회장이 되시면 이제 ISO 이사회 의장 겸 총회 의장이 되고요. 예. ISO에 가는 방향, 각종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국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ISO에 국제 표준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네. 제품이 예. 국제 규격이나 표준에 맞아야지만 수출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걸 조금은 그래도 우리 예. 분이 이제 회장이 되면 예. 우리 기업들 제품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예. 국제 표준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엄청난 혜택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사실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 표준을 도입하는데 주로 남이 만든 거 도입하고 갖다가. 캐치업하는 데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표준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한 건수 세계 5위 정도쯤 되고요. 국제 활동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 표준의 선도자로 한국이 나아가고 우리 기업들의 전자 제품이든 기계 예. 제품이든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산업화 흐름 중에 또 필수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ESG 아니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ESG 추진단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관련해서 또 경영에 접목을 하고 계시나 봐요. 예. 네. 표준협회가 60년 동안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표준 품질, 우리 기업들의 동반자 역할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가장 큰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ESG가 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 모든 힘을 같이 추진단을 해서 여러 부처, 여러 기관들을 다 뭉쳐서 한꺼번에 하고 있고요. 예. 네. ESG 쪽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해외에 앞으로 수출을 하려다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 맞아요. ESG 관련해서 인증을 해와라. ESG에 대한 탄소 너희가 감축하는 것, 탄소 발자국 이런 것을 내와라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저희 갖고 있는 인증이랄지 검증이랄지 또 교육, 컨설팅 그리고 생산 현장의 개선 모든 걸 총 집결해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장님 모시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다 나눠봤는데 그래도 뭐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좀 ESG와 좀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표준협회는 온실가스 검증 기관으로 2004년도부터 지정해서 18년째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온실가스 검증 받는 예. 기업의 3분의 1 이상을 매년 제 1위 시장 점유율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의 그 기후변화 협약 체계 UNFCCC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탄소 배출권을 감축한 것을 인정받아서 그걸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인증 기관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14년째 저희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쌓아놓았던 검증, 인증, 측정 또 그리고 이제 ESG 관련 이제 공시랑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또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는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좀 할 수 있도록 AI나 이 각종 데이터,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저희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해결사, 현 산업 현장 해결사, 동반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확대되는 ESG 경영 또 탄소 중립 요구 속에서 우리의 산업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신뢰도를 높이고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에 빨리 발맞춰서 새로운 기준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협회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